자, 전산세무 2급이요. 자, 118회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결산정리사항에 대한 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4번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우선 첫 번째 것은요. 10월 3일 판매부서에서 사용할 화일철 10박스 20만원에 구입하고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하네요. 결산일 현재 판매부서에는 2박스의 화일철이 남아있다. 소모품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이제 결산 정리사항에서 정리를 갖다 하는 것을 배우긴 했는데, 일단 결산 정리사항은 우리 수동 결산하고 자동 결산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앞에 있는 문제 수동 결산은 요 결산 내용을 갖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 날짜로 여러분이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10월 3일의 거래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10월 3일 날 여기다가 10월 3일에 어떤 거래가 있었느냐면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해서 10박스를 20만원에 구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변에 그 대가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현금을 줬던 건 상관없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12월 31일이 됐어요. 결산때가 돼가지고 소모품 10박스 20만원 주고 사왔는데 2박스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박스에 10박스 2만원씩인데 한 박스에 2만원씩인데 지금 2박스가 남아있다면 2박스 또는 4만원은 지금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에 12월 30일 날 우리 회계 담당자가 무엇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냐는 얘기죠. 소모품이라고 쓰게 되면 이 소모품은요, 자산 계정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를 빨리 하려면 현금처럼 현금이 20만원 있었는데 현금이 현재 4만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소모품은 얼마만큼을 사용한 거예요? 소모품은 16만원만큼은 사용이 된 거죠. 그죠? 현금 16만원 사용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우리 12월 30일 날 기록할 때에는 똑같이 소모품 사용한 것만큼을 감소시켜 줘야 돼요. 없어졌으니까 소모품은 이만큼 감소가 됐겠죠. 그죠?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현금을 20만원 갖고 있었는데 16만원을 사용했다면 사용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산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이 자산이 감소한 만큼을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 비용의 계정이 뭐냐는 얘기죠. 소모품비예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는 소모품비라고 해서 16만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취득했을 때 소모품을 샀을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놨고 12월 30일 날 회계 담당자가 결산정리상 분기는 어떻게 해주나요?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처음에 샀을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 회계에서는 얘를 자산처리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모품이 기말에 얼마만큼 사용됐는지 남아있는 걸 보고 소모품이 사용된 만큼을 감소시켜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8박스인 16만원이 이렇게 소모품을 썼구나 라고 해서 감소를 시켜줬고, 자산이 그만큼 감소한 만큼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소모품비에서 이렇게 16만원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소모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산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고 비용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보셨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똑같이 10월 3일 날 차변에 소모품을 샀을 때 소모품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0만원어치 샀고요. 대변에다가는 이거 보통 예금 해갖고 2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처음에 샀을 때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기록했죠. 그죠? 이 비용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 회계에서는 비용처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거창하게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 설명을 하지만 취득할 당시에 소모품 계정으로 기록했는지 소모품비로 기록했는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 날 회계 담당자가 결산 정리 분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결산 정리 분기를 해주느냐는 거죠. 이번에는 보시게 되면 여기 소모품비라고 해서 처음에 샀을 때 비용으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결산 정리 사항을 회계 담당자가 해주지 않으면 소모품비라고 하는 이 비용이 올해 손익계산서에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 2만원, 지금 4만원이죠. 두 박스. 4만원어치 남았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소모품비로 써야 되는 것. 그 금액은 16만원인데 여기 현재 20만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기말에 4만원 남은 것만큼 우리 비용은 대변에 얼마만 처리가 돼야 되느냐면 4만원을 뺀 금액, 즉 잔액이에요. 20만원이란 비용이 다 들어가면 안 되고 올해 소모품비 쓴 거 16만원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니까 소모품비를 대변으로 기록을 해서 이만큼 소모품비를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되게 되면 우리 그 수학 때 산수에서 배웠던 20만원 마이너스 4만원은 잔액이 16만원 남죠. 소모품비의 비용을 맞출 때 소모품비 차변에 발생했던 비용을 대변으로 그만큼 보내게 되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소멸시키게 되면 그 잔액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16만원을 맞춘 거예요. 자산처리법은 소모품비로 16만원이 바로 기록되지만 비용처리법이 있을 때는 비용을 그 잔액을 16만원에 맞게끔 소멸시켜주면은 잔액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소모품비를 이만큼 소멸시켜줬는데 왜 이만큼만 소멸시켜줬어요? 현재 남아있는 소모품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는 자산으로 소모품 남아있는 거 4만원을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번갈아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 출제가 결산 정리사항으로 자주 나오죠. 보편적으로 비용처리법은 회계 1급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자산처리법은 이렇게 세무 2급에서 주로 나오는 편인데 사실 막 회계 1급이 됐다, 세무 2급이 됐다 돌아가면서 혼합적으로 여기 문제가 출제되니까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 요거 내용들 천천히 잘 복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회계 처리는 얘예요. 차변에 소모품비, 그다음에 대변에 소모품. 왜냐하면 여기서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자산처리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자산처리법으로 기말 정리상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짜로 요 분기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2월 31일, 차변에다가는 소모품비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16만원, 대변에다가는 소모품,
74번 소모품을 16만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를 마무리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봤더니 2024년 5월 1일에 입금된 임대료 영업외 수익이래요. 임대료 영업외 수익 240만원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대료래요. 단 음수로 회계 처리하지 말고 월할 계산할 것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누누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또 복습 차원에서 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자격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무에서도 이런 상황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회계 처리를 정확히 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보통 우리가 결산할 때 손익의 이연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요. 용어를 손익의 이연이라는 것은 선불 개념이에요. 즉 돈을 먼저 주었거나 돈을 먼저 받은 경우예요. 그런데 이 선불 금액 안에는 올해의 올해 것과 내년 금액이 두 개가 다 합쳐져 있단 말이죠. 돈을 먼저 주거나 받거나 했는데 그래서 결산하는 시점에서 올해의 것은 올해 것에 내년의 것은 내년 것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나누어 주라는 말뜻이 바로 이연이에요. 이연의 말뜻은 연도를 나누어 주세요. 해당되는 거에 맞게끔 지금 이런 말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익의 이연의 선불에 해당되는 내용에는 계정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쓰실 때 선자 들어간 계정이 있죠. 선불이니까 우리한테 비용인데 먼저 돈을 주면 선급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수익인데 먼저 받으면 선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말 정리사항에서 이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계정은 딱 4개예요. 즉 회계 담당자들이 12월 31일 날 그 수익이나 비용에 대해서 이연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예상하거나 그 계정이 4개이기 때문에 그 4개를 구분할 수 있는 용어부터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손익의 예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손익의 예상은 교재에서 수익 비용의 발생이라는 용어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말뜻은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예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불 개념이에요.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올해에 반영될 금액만 올해 것만 예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정에서는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면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익인 거 아직 못 받은 경우라면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비용인데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다. 비용은 발생했는데 지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계정을 선불인지 후불인지 올해 것과 내년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지 올해 것만 예상을 해서 기록하면 되는지 요거를 갖다가 먼저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무이고 공부하셨으면 정도 공부하시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선급 비용은 우리한테 비용인데 선급 미리 돈 줬다는 뜻으로서 선급금 플러스 비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고 해서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고 자산 계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산 계정이에요. 선수 수익의 의미는 우리한 입장에서 수익인데 그 수익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선수 수익은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라 부채 계정이라는 거 그것도 알고 계셔야지 돼요. 얘는 자산 계정이고요. 얘는 부채 계정이에요. 자, 똑같은 원리로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미수 수익은 우리 입장에서 수익인데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미수금이에요. 그래서 미수금 플러스 수익. 그래서 미수 수익도 얘도 자산 계정이에요. 미수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자산 계정이고요.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우리 입장에서 비용인데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 1급에서도 그렇고 자주 시험 문제에 출제했던 게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섞어놓고 성격 다른 거 찾으라는 그런 문제 유형에 얘네 계정들이 자꾸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끝에 수익 비용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서 요거를 답으로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요 계정을 아주 많이 사용했던 거란 얘기죠. 자, 이런 걸 기본적인 베이스로 갖고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2024년 5월 1일에 입금이 된 임대료라고 했잖아요. 벌써 입금이 됐으니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읽어보면서 얘 선물을 받은 거구나. 선물 받은 거 이해하시죠?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계정은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되죠. 근데 요 임대료는 우리한테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계정은 지금 여기서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을 우리가 사용해서 기록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임대료로 240만 원을 받았는데 5월 1일에 입금돼서 1년치를 받았다고 하면 5월부터 12월까지 총 18개월이 되죠. 그럼 8개월 동안에 우리가 임대료로 기록해야 될 금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8개월 동안의 것이니까 20만원씩 팔하면 160만원은 올해 임대료로 우리께 되는 것이죠. 올해 거는 160만원에 해당되고 그럼 내년 거 4개월치는 얼마가 돼요? 80만원이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구분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받았을 때 제가 분계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2024년에 5월 1일 날 우리가 임대료를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현금으로 240만원 이렇게 받았어요. 선불로 받은 것이죠. 근데 이 금액 안에는 올해 것과 내년의 것이 다 임대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뭐라고 써놨느냐면 임대료에서 240만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2024년 12월 31일이 된 시점에서 보니까 임대료는 수익 계정이에요. 지금 회계 담당자가 기말정리사항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이 손익계산서에 240만원 다 반영이 되겠죠. 근데 올해 거는 얼마만 반영돼야 돼요? 160만원만 반영돼야 되지 임대료 수익으로 240만원 반영이 되면 안 되니까 수익 계정에 있던 거 반대로 써가지고 소멸을 시켜야 돼요. 그 잔액이 올해 거의 금액에 딱 맞도록. 그러면 임대료를 갖다가 대변에 있던 것을 차변으로 임대료 쓰게 되면 그만큼 소멸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160만원 잔액이 남게끔 해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얼마만큼을 소멸시켜야지 돼요? 바로 80만원만큼은 소멸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240만원 마이너스 80만원 하면 그 잔액이 160만원만 남게 되고 12월 31일자로 임대료라는 수익을 내년 거 80만원을 소멸시켜 줬으니 그 잔액 160만원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대변에다가는 이 임대료 왜 80만원을 이렇게 소멸시켜 줬나요? 소멸시켜 준 이유는 얘는 내년 거잖아요. 임대료는 수익 계정인데 내년 것을 먼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거 먼저 받은 거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선수 수익이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우리한테 수익인 거 내년 거
먼저 받은 돈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80만 원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여기서 요구하는 기말 정리사항이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해 줘야 될 것은 12월 31일 날 차변의 임대료 80만 원을 갖다가 소멸시켜 준 거, 내년도 분이죠. 소멸시켜 준 거, 그다음에 얘를 먼저 받았다. 선수 수익. 여기서는 이렇게 분기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12월 31일자로.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12월 31일자에 차변의 임대료, 대변의 선수 수익 그렇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차변의 임대료. 여기 지금 보면은 임대료도 있고 임대료 수입이 있죠. 요 400번과 900번의 차이점은 뭐냐면 400번의 임대료 수입은 우리 사업자 등록 중에 임대사업자라고 되어 있으면은 임대사업자도 들어가 있으면 임대료 수입이라고 해서 우리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처럼 주업종의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업종의 매출이 아니라 문제에서 아까 보시게 되면 여기 영업의 수익으로 라고 얘기했죠. 900번대가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 계정 코드 번호예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사용하게 되면 틀려요. 아시겠죠? 임대료 해주시고 금액은 내년도 거 80만 원을 차변으로 빼줘야 되고요. 소멸시켜줘야 되고 대변에다가는 선수 수익이라고 해서 부채 계정으로 8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지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당사는 2023년 9월 20일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 2,0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고 취득 관련 수수료 50만원을 갖다가 지급했대요. 당사는 결산일 현재 해당 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공정가치 평가 문제네요. 그죠? 2023년 9월 20일에 이것도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쉽게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복습할 내용도 좀 있으니까 2023년 9월 20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의 목적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일 때 쓰는 계정이에요. 2,000주를 주당 만원에 샀다면 2,00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살 때 보통예금에서는 얼마를 이체했을까?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인 2,000만원 하고요. 수수료 50만원을 이체했겠죠. 그럼 2,050만원을 이체를 했었겠네요. 그리고 취득 당시에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취득 당시에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부대비용으로 발생한 게 수수료 비용이지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에 한해서만큼은 그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써주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수수료 비용에서 5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2023년 12월 31일 날 그 금액을 갖다가 계산해 봤더니 주당 금액이 지금 9,000원이래요. 그럼 한 주당 만원짜리로 샀는데 9,000원이 됐으면 단기 매매 증권의 값이 한 주당 1,000원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12월 30일 날 아직 매각은 하진 않았지만 12월 31일에 평가했을 때 이 주식의 값어치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났어요. 한 주당 1,000원씩이 차이 났으니까 200만원이 차이가 났겠네요. 그죠?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의 값이 떨어졌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자산의 값어치를 200만원 빼줘야지 돼요.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2023년 12월 31일 시점 연말에 기말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은 더 이상 처음에 취득했을 때 2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예요? 200만 원을 뺐으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액은 1,800만 원짜리를 갖고 있다 생각하셔야지 더 이상 처음에 취득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 이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또 1년을 더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주당 9,500원으로 500원이 증가했네요. 그죠? 이랬을 때 우리가 기록해 주는 것은 2024년 똑같이 12월 31일에 이번에는 증가를 했으니까 차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가격이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한 주당 500만원. 그죠? 아니, 한 주당 500만원이 아니라 한 주당 500원. 근데 한 주당 500원에 2000주를 지금 현재 갖고 있으니까 그럼 100만원이 되겠죠. 100만원이 다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12월 31일 다시 또 평가했던 거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해갖고 100만원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고, 똑같은 논리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이 1,800만원이 아니라 요 시점부터는 1,900만원짜리를 갖고 있다. 1,900만원어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평가한 금액이 우리 장부가액이고 12월 31일 날 또 평가했으면 그걸 반영해 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부의 가격이 1,9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입력해 줘야 될 금액은 지금 요 12월 31일 거 요거를 반영해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1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란 얘기예요. 자, 입력을 해볼게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해서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이 문제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당사의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그다음에 화폐성 외화부채의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다음과 같다. 당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며 외화 환산 손실과 외화 환산 이익을 각각 인식한다. 단 선급금과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래서 지금 계정 과목 두 개를 갖다가 주어졌어요. 다 외화로 표시가 되어 있고 선급금은 외화 자산 계정이고요. 장기 차입금은 외화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환율을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거 비화폐성 자산이 뭔지 그다음에 화폐성 자산이 뭔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요 계정 나온 걸로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드리면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것은 상대 급부가 실제 실물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 급부로 받는 것이 화폐 금액이 아니라 실물 자산으로 대체돼야 되는 것들은 우리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를 갖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비화폐성 자산의 대표적인 게 유형자산이 있죠. 유형자산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금액이 계속 변동이 돼요. 그죠? 금액이 변동이 되고 그 상대편의 대가가 건물 유형자산이 된다는 얘기죠.
재고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거에 반해서 여기 화폐성 자산을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까? 화폐성 자산은 그 반대급부가 화폐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상 매출금 그러면 외상 매출금 그 금액을 상대편한테 뭐 돈 화폐 대신에 물건으로 받나요? 돈으로 받아야 되나요? 돈으로 받아야 되죠. 시간이 지나가도 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걸로 받는 것이니까. 뭐 반대로 외상매입금 같은 것도 그렇겠죠. 그러면 일단 비화폐성 자산은 상대급부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자산의 요구예요. 그래서 얘를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 그 예를 한번 그대로 보여드리면 우리가 선급금을 주는 이유는 뭐죠? 선급금을 주는 이유는 이 선급금 줬다가 선급금 다시 받으려고 화폐로 받으려고 선급금을 주나요? 보편 우리 선급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에 해당되잖아요. 계약금. 계약금의 대가는 우리가 원재료를 갖다가 구매하거나 상품을 구매하거나 할 때 그 일부를 먼저 주는 거잖아요. 선급금의 기대 반대급부는 재고자산이든지 아니면 유형자산이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선급금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 돈을 다시 되돌려받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린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비화폐성 자산에 대해서는요. 환율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12월 31일 날 환율 평가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2024년 7월 1일 날 환율이 이렇게 됐었는데 2024년도 환율 얘는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얘가 바로 비화폐성 자산이므로 환율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 나중에 이 장기 차입금 대신에 우리 상품이나 제품을 주면 되나요? 아니죠. 장기 차입금은 이 빌린 돈에 대한 그 금액을 화폐로 그대로 갚아줘야 돼요. 이런 그 화폐성 자산은 12월 31일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외화 평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조금 전에 단기매매증권 평가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2023년 10월 3일날 이것도 똑같이 한번 분기를 보여드릴게요. 2023년 10월 3일날 지금 2만 불을 빌렸대요. 차변에 보통예금이라고 하고요. 자, 달러만 곱하면 되니까 제가 그냥 환율만 갖고 계산을 해볼게요. 발생일은 10월 3일이었었죠. 이때 발생했을 때 환율이 얼마였었냐면 1340원이었대요. 자, 1340원이었고 그러면 2023년 12월 31일 날 여기 10월 3일인데 10월 31일인데 여기 12월 31일 날 환율이 1200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환율이 1200원이었었다면은 지금 1달러당 140원의 그 부채가 감소한 거잖아요. 얘는 지금 장기 차입금이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달러당 140원만큼은 우리한테 이익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2023년 12월 31일 날 차변에 우리가 부채를 그만큼 적게 내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빌렸을 때는 1달러당 1340원을 줬어야 되는데 환율이 12월 30일 날 떨어졌어요. 그러니 나는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서 부채를 갖다가 140원 빼주고 이때 당시에 환율 평가했을 때 대변에다가는 외화 환산 이익에서 140원 이만큼 이익이 됐다고 표시하는 것이죠.
만약에 얘를 금액으로 고치게 되면 1달러당 140원이었으니까 2만 불 곱하면 되겠죠. 그럼 140원 곱하기 2만 불 하게 되면 280만 원이 되거든요. 금액으로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면 280만 원 이렇게 됐고, 여기도 280만 원 이렇게 12월 31일 날 기록을 해 놓았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2014년 12월 31일자를 거를 해야지 돼요. 그죠? 자, 똑같이 환율을 봐요. 자, 이때 이제 1200원에서 2024년이 됐는데, 부채로 장기차입금 1200원 갚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났더니 1300원으로 100원이 또 올라갔네요. 그죠? 이 올라갔으면 아직 갚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부채가 더 늘어났죠. 얼마만큼? 100원만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입장에서는 12월 31일 날 입장에서는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1달러당 100원씩. 근데 대변에다가는 장기 차입금이 더 증가하는 거죠. 원화로서는. 달러는 2만 불은 달러 2만 달러는 변동사항 없어요. 우리 원화로만 이렇게 변동사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1달러당 100원이 차이가 났다면 100원 곱하기 지금 2만 불이죠. 2만 불 이렇게 해주게 되면 200만 원의 차이가 생기네요. 200만 원의 손실이 생겼고 장기 차입금도 2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서 여기 것만 딱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비화폐성 자산이란 말 때문에 문제가 아주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단계도 이렇게 거쳐서 등등을 하니까요.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배경지시로 이런 걸 알았다면 요기환율하고 요기환율 두 개만 계산해서 기말 결산 분계 요거는 금방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써 드린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2월 31일 날짜로요. 외화 환산 손실 200만 원하고 장기 차입금 거래처 써줘야 되죠.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4번 문제도 끝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에다가 외화 환산 손실 계정 써주시고요.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다가는 장기 차입금 계정 쓰시고, 여기는 뭐 거래처 굳이 안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입력해주면 4번 문제가 마무리 됐던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대요.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단가가 5,000원, 그 다음에 장부산 기말재고는 5,000개, 실사한 기말재고는 4,800개. 그럼 우리 장부에는 5,000개가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반영해야 되는 건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야 되죠. 이 실사한 게 이거라면 5,000원 곱하기 4,800개 하게 되면은 5,000원 곱하기 곱해야 되네. 5,000원 곱하기 4,800개 하면 2,400만 원. 기말 원재료에 대한 기말 재고액으로 2,4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량 차이 원인, 이건 감모 손실이라고 부르는, 수량 차이는 감모 손실이라고 부르거든요. 배우셨던 것처럼 수량 차이 얘는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감모인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반영되도록 그냥 여기 계산되어 있는 금액 있죠. 원재료 기말 재고액에다가 2,400만 원만 입력하시게 되면 매출원가로 그냥 자동으로 반영돼요. 그래서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 여기 제품은 개당 15,000원짜리 원가, 장부상 기말재고는 4,500개, 여기 기말재고 실사한 것도 4,500개, 제품은 변동사항이 없네요. 그죠? 그럼 15,000원 곱하기 4,500개 해주게 되면 6,750만원이 되겠죠? 기말재고 제품 재고액에다가 6,750만원, 얘는 그대로 이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품도 있네요. 상품 규정은 개당 2만원인데 장부상 기말재고는 1,500개, 기말재고는 1,300개. 그럼 일단 1,300개 곱하기 실제로 있는 걸 갖다가 재고 입력해 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입력해야 될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입력해야 될 금액은 2,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수가 200개 차이가 나고 있죠. 아까처럼 얘도 정상간모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냥 이걸로 2,600만 원 입력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얘는 비정상간모래요. 그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정상간모일 때에는 이 수량 차이가 지금 200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200개 곱하기 개당 2만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200개 곱하기 2만원 하게 되면 400만원이 돼요. 이 400만원은 우리가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증빙서류, 적격증빙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이 회계 처리는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12월 31일로 해가지고 차변에 수량에 대한 차이는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쓰시고요. 금액은 4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상품이 그만큼 부족한 거잖아요. 상품 400만원 모자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재고자산이 판매가 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다른 계정으로 사용됐더라면 적요란에다가 8번 뭐 쓰라고 그랬죠?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를 반드시 표시해주고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해주게 되면 이 상품 차이 나는 거 개수 200개 다 팔렸다고 기록이 된단 말이죠. 팔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해당되는 기말 재고들 금액 입력해 주시고 상품에 대해서만큼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정상 간모이기 때문에 아마 요것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입력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우선 아까 분기했던 것부터 먼저 입력을 해놓을게요.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해서 400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 상품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적요란에다가 8번 타계정으로 대책 400만원, 예,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서요. 여기 1일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상품 재고액이 위에 있으니까 먼저 할게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아까 2,600만원이었고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2,4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밑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6,750만원이었었어요. 그죠? 그리고 결산과 관련돼서 더 이상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한 후에 반드시 전표 추가해 주셔야지 돼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 해주실 때요.
아까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요거 하기 전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그 기말지고 상품 이거 있죠? 수동 결산부터 다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결산 문제까지 설명을 한번 쭉 해드려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결산 자료 입력, 결산 정리사항 여기 내용을 많이들 어려워하셔서 제가 가능하면 자세히 천천히 설명해 드리려고 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복습을 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마지막 문제는 연말정산 관련된 거죠.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된 거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계속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